네, 오늘은 항암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한 방에 항암제를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항암제 발전 과정과 대표적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최근에 개발된 약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항암제가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항암 치료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1955년에 이런 고형암에 대한 항암 치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육모 상피암에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사용한 것이 그 시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70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이 정도 된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개발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로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됐나요? 네, 제가 그래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항암 치료로 허가를 받은 그런 약물이 특히 1990년대 이후로 해서 아주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초기 한 40년 동안은 주로 세포독성 항암제의 시대인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등장하고 현재는 또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세 가지 이 항암제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어떤 것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포 독성 항암제, 다른 말로 화학 항암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세포의 DNA가 합성 복제되는 이런 세포 분열 과정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빨리 분열하는 정상 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울렁거리고, 또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또 정자, 난자 이런 데도 영향을 끼쳐서 생식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암 부작용이라 하면 모두 이런 독성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표적 항암제 또는 분자 표적 항암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암에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분자, 즉 돌연변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을 표적으로 하여서 그것만 억제하는 그런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앞에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죠. 그래도 표적 항암제가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처럼 발진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알레르기 나는 경우도 있고, 유방암 환자들이 쓰는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심장 독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은 그 표적이 있어야 표적 항암제를 쓰는 거니까요. 표적이 없는 이제 환자분에게서는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약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네, 일반 항암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주사로 맞는지 먹는 건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알로 생겨서 작은 유리병으로 생겨서 그것을 이제 주사기로 빼서 이제 수액에 믹스해서 혈관 주사로 맞게 되죠. 근데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또 먹는 약도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당연히 주사도 있지만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호르몬제의 경우에는 엉덩이에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슬기 선생님, 요즘에 이제 엔허투라고 하는 유방암 치료제가 나와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 엔허투라는 약은 도대체 어느 부류에 속하는 약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크게는 표적 항암제에 속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ADC라고 하는데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항체인데요. 기존의 그런 표적 항암제와 동일한 구조에 이제 항암제가 붙어 있습니다. 에널2의 경우에는 데룩스티칸이라는 항암제가 붙어 있어서 이제 그것을
허투라는 표적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 주변의 세포까지 이 항암제로 죽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암정복 채널에서 예전에 올린 NO2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최근에 면역 항암제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것이 사실 시작은 거의 한 40여 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염증을 앓고 났더니 암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을 어떤 한 과학자가 발견하면서 이제 40여 년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한 5년간 이렇게 놀라운 보고들이 많은 것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면역 관문 억제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표적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표적으로 하냐면 PD-1, PD-L1, CTLA4를 표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가 많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뭐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면역 항암제가 많이 쓰이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크게는 제가 세 가지 원인 정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면역 항암제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그 반응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와 같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작용 원리상 자신의 암을 공격하는 면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도 뭐 아무리 이제 면역 기능을 이용하는 거라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어쨌든 내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하게 하는 거니까요. 내 면역 세포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자기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10% 전후 정도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외에 아주 심한 그럼 피부염, 장염, 관절염, 폐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1, 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많은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본인께서 치료를 받고 계신 항암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고 또 부작용을 미리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